예, 주불리 안보 특강 시간입니다. 김병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감이라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디 국감인가요? 오늘은 방사청 방사청. 국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KF 그 문제 네. 있었던 것도 좀 따져보고 네. 그러셔야 될 텐데 네, 그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명태균 씨가 그렇죠. 글을 올렸는데 네, 오빠 뭐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카톡에.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보시면서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예. 근데 대통령실이 뭐가 급했는지 금방 네, 입장을 냈어요. 네. 그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친오빠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올렸는데 오빠는 바보야 막 이런 그렇죠. 지가 뭣도 모르면서 막 뭐, 이렇게 올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고 그렇게 급히 내면은 네. 이제 친오빠까지 끌어들인 셈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 문맥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렇게 봐야죠. 급하게 이렇게 예. 친오빠는 뭐 친오빠를 의미한다 오빠는 오빠를 바보 취급했잖아요. 그럼 이걸 놔두면은 우리 국민들이 네. 대통령을 바보로 할까봐 이렇게 급히 대응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봐요. 사실은. 네. 아니 저는 참 네. 걱정되는 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데는 그야말로 최종 입장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걸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때그때 이거는 아마 즉각 대응한 이유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그런 사항이라서 그럴 걸로 보이고요. 예전에 왜 그 서울의 소리하고 7시간 녹취록 예전에 터졌을 때도 오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그러한 맥락과 뭐 일치하잖아요. 그 통화 내용, 그 문자 내용들이.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네. 뭐 일이 터지면 회의라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세상에 나온 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실 입장을 명태균 씨한테 확인이라도 해보든지.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뭐 김건희 여사 친오빠면은 명태균 씨가 이렇게 공개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네. 이준석 의원까지 끼어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 오빠 아니거든? 그렇게. 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저는 전술핵급 폭탄이 터졌다라고 보여요. 전술핵급. 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래 차기 대선 주자들도 거의 다 관련이 돼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국민의힘. 그래서 전술핵급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진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고요. 밝혀지면 이것은 국정농단의 선거 개입의 뭐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이죠. 네. 정말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오늘 오시면 그 무인기 관련해서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네. 뭔가 중요한 속보가 하나 떠서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긴급으로 보내왔는데요. 박근혜 사망이라는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십시오. 아, 네. 최순실 사건과 관련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유포해서 북한에서 어제 제작한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인데 이것을 열어보는 순간 휴대폰이 북한 해커한테 접수됩니다. 주변 분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계장 경정 이영필. 이 글의 팩트도 제가 아직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박근혜 사망 이런 CNN 기사를 올려가지고 이걸로 이메일을 열어보면은 바로 이렇게 해킹을 당하게 하는 건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해킹하는 수법이 하나죠. 사실은 KF21 그 관련해서 해킹을 독일 딜사가 당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 방법을 썼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의 그 김숙희가 그 조직의 핵심인데 예. 독일에 있는 그 공대공 미사일을 만드는 딜사에 메일을 보냈어요. 취업을 원한다, 뭐 취업 정보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열어보는 순간에 그 안에 들었던 정보가 다 해킹당하는 그런 수법인데 아마 이러한 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북한 해킹 조직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의심스러운 메일이나 네. 이런 그 문자는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 괜히 열어가지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의원님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제일 궁금한 거 일단 무인기를 평양에서 이제 찍었고 공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떴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인 것 같고 네. 제일 궁금한 거 누가 보냈을까 하는 건데 일단 국방부 입장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안 보냈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뒤로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입장이? 그 뒤로 뭐 아직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럼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네,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냈을까요? 아니면 민간인이 했을까요? 일단 그 당시 사항을 제가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서 고위급하고 통화를 했을 때 대단히 우왕좌왕했거든요. 합참도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 사항을 모르는 가운데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군은 아니라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법사위에 와 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군은 아니라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고요. 근데 나중에 안보실장하고 이렇게 개입되면서 제가 봤을 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럼 군은 아닌데 민간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했을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다른 기관이라면 어느 급이요? 뭐 기관이 많이 있죠. 뭐 국정원이든 뭐 오늘 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ADD 같은데 무인기를 만들잖아요. 실제 예. 그런 기관들 또는 뭐 여러 또는 관련 기관이나 또는 뭐 민간 단체 민간에도 또 어떤 그런 기관에서 했을 가능성이 많이 높고요. 뭐 물론 정부에서는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겠습니까? 다른 왜냐하면은 것도 아니고 최고 존엄을 모욕하는 그러니까 것까지. 전단 내용을 보면은 예. 북한의 자작극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단 내용 속에는 최고 존엄을 모욕하는 게 있잖아요. 만약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아마 사형 받을 거예요. 예. 아무리 자작극을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자작극일 개연성은 없는데 났는데 이제 그러면 어떤 기관이나 특정한 어떤 조직 또는 그런 데서 보내지 않았을까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알고는 있을 확률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현재 유엔사에서도 이것을 조사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전 위반이고요. 협정 위반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오늘 방사청 할 때도 물어봤어요. 예. 방사청 EI ADD 국방강 연구소에서 주로 우리 군의 무인기를 만듭니다. 연구하고. 예전에는 그런 실험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ADD에서 했냐 하니까 ADD에서는 확실히 안 했다고 했고 그럼 통상 그런 사항을 ADD에서 분석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무인기인지 했는데 답변은 제대로 된 답변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평양까지 만약 우리 지역 대한민국에서 가든 중국 지역에서 가든 평양까지 갔다는 건 한 200km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럼 한 400k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냥 무인기가 뜰 수가 없고 일정한 활주로에서 이렇게 떠든가 아니면 사출기라고 해서 트럭 같은 데 위에 보면 이렇게 사출하는 거 있잖아요. 일정한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지 않으면은 그 정도 거리에 무인기를 띄우기가 어려워요. 그 사항도 지금 오늘 방사청 국감에 제가 질의했더니 뭐 답변은 안 하던데 사실 무인기가 그런 사출기나 활주로 없이 그 정도 뜨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냈을까 하는 것이 처음에는 갸우뚱했지만 보면은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보내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무인기를 침투시킨 적이 있었죠. 예. 북한에서 그 당시 무인기가 침투했잖아요. 서울상공을 헤집고 갔고 그때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일정하게 침투시켰다가 보내라고 지시한 대로 실제로 보냈습니까? 네네 갔다 온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유엔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죠. 사실 북한 무인기가 서울상공에 침투했을 때 우리가 피해자였잖아요. 예. 근데 유엔 그 규칙, 규칙을 위반하고 우리가 보낸 건 위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아마 유엔에서도 좀 항의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부당보다는 제대로 뭐 유엔사 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내린 지시라고 봐야 되겠군요. 꼭 뭐 그렇지만은 이제 맞대응 차원에서 예.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맞대응 방안을 알아봐라 그래야지. 네, 그래서 이번 거도 사실 정부가 관여가 됐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예. 현재로서는 뭐라고 하기는 어렵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빠 왜냐하면 바보란 얘기를 듣는. 민간에서 그 정도 할 배짱을 가지고 할 단체가 있을까? 배짱도 그리고 배짱이지만 그게 그 정도 무인기를 평양까지 보내고 하려면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렇죠. 비용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하려면 활주로, 예. 그다음 또는 사출기가 예. 사출기가 최소한 한 20m 이렇게 됩니다. 10m 레일로. 그러려면 장비가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될 확률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단지 삐라를 유심히 봤을 때 되게 정교하게 돼 있고 제가 봤을 때 한 3D 프린트라든가 이런 고급 프린트로 한 것 같아요. 그럴 정도면은 또 예산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만약 정부가 그런 일을 했다면 이것은 진짜 무력 충돌을 야기시키는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의원님 군에 계실 때도 무인기가 좀 활용되고 했습니까? 무인기는 우리 벌써 한 20년 전부터 예. 군은 무인기 기술은 대단히 발전돼 있어서 그 훈련을 많이 했죠. 육군이 합니까? 공군이 합니까? 주로 무인기는 육군에 주로 많이 하고요. 무인기가 예를 들면 대하력전 할 때 예. 이미 20년 전에 도입이 돼서 대하력전 북한의 장사정포가 위협이 되잖아요. 그럼 무인기가 가서 장사정포를 발견하면은 포병부대로 연락하면은 포사격을 하고 이럴 때 정찰용으로 무인기가 정찰용으로. 발전이 돼서 도입을 해서 군에서는 이미 시스템화돼 있었죠. 20년 전부터. 그리고 육군 항공대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꼭 항공대는 아니고 예. 그거는 이제 그냥 전략운용으로. 군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정보대대가 있습니다. 예. 정보대대에서 그걸 했었고 그랬죠. 네. 그럼 그게 정보 자산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정보 자산으로 활용이 됐고요. 카메라를 장착하고 이제 적을 진영을 관찰하고 이렇게 보는 정보 자산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공격 자산으로도 많이 그러니까요. 발전을 시키고 있죠. 아예 거기에 무인기에 포탄을 싣고 포탄을 가가지고 싣고 이렇게 공격할 공격하는. 수 있잖아요. 20년 전에 도입될 때는 정보 자산으로 북한을 보는 자산으로 도입이 됐고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의 규제를 받았어요. 예. 한미 미사일 지침 속에는 무인기도 규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2.5kg인가 5톤인가 뭐 얼마 이상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카메라 정도는 되는데 포탄을 장착하면 무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인기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정찰용 말고 공격용으로 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끝날 때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무인기가 이제 정찰용뿐만 아니라 공격용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인기가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것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찰도 뭐 걱정이 되는데 실제 그게 공격용으로 쓰였을 때 이게 그냥 넘어가고 넘어오고 하는 네.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방공망 뚫려가지고 그게 만약에 공격이 된다 그러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무인기, 공격용 무인기가 자폭 무인기가 지금에 의해서 엄청 피해를 예.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자폭 무인기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오늘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채양명주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무인기가 평양까지 다녀올 수 있나요? 무인기는 성능이 시간 계산인가요? 거리 계산인가요? 아니면 드는 무게량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무인기가 평양까지 다녀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죠. 왕복이 가능합니까? 네, 그럼요. 그러면 그거를 밑에서 뭐 조종을 합니까? 아니면 안에 뭐 칩을 넣어놓고 하는 겁니까? 근거리로 갈 때는 지상에서 조종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200km씩 이래 갈 때는 그 안에다가 코드 세팅을 시킵니다. 경로를. 예. 그래서 GPS 같은 걸 장착을 하고 이렇게 경로를 하면 경로 지시받은 대로 돌아서 일종의 오는 자율 거죠. 운항이네요. 네네. 무인기로서 그렇게 북한에서 이미 7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성주 사드기지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내려와서 사진을 찍고 올라가다가 인제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무인기가 되게 조악했어요. 뭐 중국산으로 하면 500만원에서 한 1000만원이면 구입할 정도.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이렇게 그 GPS 시스템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이렇게 오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무인기는 GPS 신호를 못 받으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또는 밑에서 지령하는 신호를 못 받으면. 그래서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것이 주로 전파를 차단시키는 장비예요. 전파를 쏘면 그 주변에 전파가 교란이 되면은 떨어지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200km 아니라 지금은 뭐 500km도 갔다 올 수 있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호크라는 그 무인기는 공군에서 운영하는데 수백 킬로씩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무인기도 있고요. 그 무인기 통상 크기와 엔진에 따라서 그 항속거리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무인기 평양까지 다녀올 수 있는 무인기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지금 민간이 운영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좀 쉽지는 않다. 예. 그렇지만 민간이 운용한 사례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민간 동아리 차원에서 북한에 보내서 금강산을 찍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로 봅니다. 군에서는 정확히 주체를 모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건 민간에서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날렸는데 군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또는 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했는데 협조를 못 받았을 때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군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만 하게 되면은 우리 정보 능력이 노출이 되잖아요. 민간에서 보냈는데 왜 보낸 걸 확인을 못한 것도 군의 문제가 되는 예. 거고요. 또 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보냈는데 몰랐다면은 어찌됐든 방공망이 뚫린 거죠. 예. 실제 그런 것들을 그리고 갔다가 아마 돌아왔을 확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 추락됐다는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아왔을 확률이 있는 건데 만약 그렇다면은 군의 방공망이 뚫렸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노출시키기가 싫으니까 처음에 그랬을 확률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정부가 관여해서 했다면은 우리 뭐 국정원이 했다 어디가 했다 하면은 이것은 분쟁으로 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지전이나 이런 걸로. 그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뭐 공격을 하든 하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데 현재 전략적 모호성 뒤에 자꾸 윤석열 정부는 숨어서 뭐 초기에는 그렇게 하는 건 전 이해 간다고 봐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전략적 모호성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무능을 감추든가 민간이 갔는데 몰랐다. 무능을 감추는 거고요. 정부와 관련된 기관에서 했다 하면 책임을 따져서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전략적 모호성 뒤에 숨어서 그것을 은폐하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지금 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계속해서는 안 된다. 빨리 조사를 해서 밝히고 한반도가 더 이상 이렇게 긴장 국면으로 가지 않게 위기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보실장인 신원식 장관, 예. 안보실장은 뭐 북한이 자살할 각오가 아니면은 전쟁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안일한 답변을 언론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바로 전쟁을 준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작은 무력 충돌이
확전돼서 국지전으로 가는 거고 국지전을 하다 보면은 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구조는 안보가 조금만 불안하고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 경제에 바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은 이제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루 이틀은 뭐 전략적 모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빨리 확인을 해서 밝히고 또 북한하고도 위기 관리 측면에서 대화를 제의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소한 오해들이 진짜 큰 화를 부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더 어려운 거는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이 단절돼 버렸잖아요. 예. 예전에 통신선이 있을 때는 이것은 뭐 이렇다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는 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만약 민간에서 하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어떤 군이나 북한에서 통제하지 않은 걸 민간이 북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개념들이 없는 거죠. 네. 아까 안보실장이 아니한 발언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는 아니하다는 인식보다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저렇게 자꾸 자극할까? 네. 이미 지금 남북 간에 오가는 말을 보면 완전 전쟁 직전입니다. 그렇죠. 뭐 네. 자살 뭐 이런 이야기 참변 막 이런 표현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최악 아닙니까? 네. 모든 여론조사마다 다 최저치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솔직히 계엄 얘기도 나오지만 저놈들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뭐 전쟁이라도 일어나 버려라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합니다. 네, 저도 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적대적 공생관계가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만약에 무력 충돌이 남북한 난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자기들 체제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들 충돌이 일어나면 남쪽과 싸워야 되니까 똘똘 뭉치자 하는 거고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윤석열 정권도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 무력 충돌이 난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이슈가 빨려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기는 측면도 내면에는 있지 않겠나 하고 저는 우려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북한의 오물풍선을 하루가 멀다 않고 날아오고 국민은 불안하죠. 대남 확성기 북한에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 틀고 대남 확성기 트니까 그 소음 때문에 접촉 지역과 강화도 주민들은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이런 걸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물풍선이라든가 대남 확성기 이런 문제는 우리가 탈북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 이런 걸 통제하고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토의하자 대화하고 하면은 북한도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잘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점점 자극적이고 맞대응한답시고 더 강화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평양 무인기 이후에 북한에서 8개 여단 포병 부대들이 연합 부대들이 대기 태세를 유지한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하고 그때부터 합니다. 경계를 강화하고 포병 부대들은 대기태세, 하력 대기태세를 강화하고요. 그럼 우리 포병들도 즉각 사격하기 위해서 출퇴근을 못하고 포상 가까이에 대기해야 되고 북한도 그렇고 그러다가 만약 오발이라도 나면은 이것이 무력 충돌이 오해로 인해서 더 확대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대단히 위기 상황이다. 예. 예. 그러면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걱정해야 합니까? 전쟁을? 전쟁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무력 충돌이나 국지도는 이대로 가면은 일어날 확률이 너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어저께 국가 안보 점검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그래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럴 때 유엔 사령부가 나서서 좀 긴장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북한에 학성기 했을 때 라케말라 유엔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만나서 그거 좀 자제를 요청하고 했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가 긴장으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스라엘, 레바논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대선 전에 한반도는 좀 조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계속 긴장을 북한에 맞대응한답시고 올리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유엔사를 활용을 하든 또 여론을 환기를 시켜서 윤석열 정권 내 이러한 대북 정책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내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개 지역 그 선거가 있잖아요. 2차 정권 심판이 돼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또 이번에 야당이 이긴다면은 또 한 번 더 해초리를 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국정기조를 바꾸게 하고 해야죠. 특히 강화도 같은 지역은 지금 대남 학성기로 고충을 겪고 있고 이 피해를 고스란히 접정 지역인 강화도가 받고 있거든요. 좀 거기는 보수세가 센데 이번에는 좀 전향적으로 윤 정권 심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에도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아주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안보까지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만약에 국지전이라도 일어나고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건 대통령 외환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돼 있지만 그건 외환의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그렇죠. 뻔히 무력 충돌의 징후가 보이고 위험한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만약에 우리 정부가 무인기를 보내서 평양에 그렇게 해서 뭐 무력 충돌이든 국지전을 유도했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네. 지금 막 속보가 떴어요. 합참에서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했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 네. 이제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로 가겠다는 의미죠. 완전한. 이제는 너희는 끝이야. 네, 네, 네. 이제 남조선이라고 부르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요. 네, 네, 이걸 네.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실은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만이 미래가 밝은 거고요. 이것은 우리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기도 한데 실제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뭐 평화 통일 외치지만은 흡수 통일을 추진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또 거기에 상하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안보 사항이 아마 지금 남북한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최악의 사항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예, 예. 무인기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오늘 또 의원님한테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이해는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뚜렷하게 누가 보냈는지 무엇 때문에 보냈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게 좀 답답하고 문제는 이런 것을 이야기라도 해줘야 우리 국민도 안심이 되겠지만 그걸 밝혀야 북한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됐구나 할 건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NCND로 간다. 바람직한 대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초기에는 그렇게 군도 정확히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계속 그렇게 가는 경우는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현재까지 국감을 통해서 당초에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통해 하고자 했던 일 가운데 얼마나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국정감사하게 되면 자료 요청하게 되면은 정부 관련 기관이 자료를 줘야 되는데 국방 쪽은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이런 것도 밝히려고 해도 NCND 뭐 하고 안보 특히 보안에 숨어서
자신의 실책들을 감추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가장 추진하는 것이 김건희 관련된 하루가 멀다 않고 막 의혹이 터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관련된 상임위 한 9개 상임위가 될 겁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상임위는 그런 데서 밝혀야 되는데 정인 채택도 제대로 되지가 않고 그래서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다. 예. 그리고 민생법안, 민생에 대한 또 국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분야도 사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고 있지 않은 사항이죠. 그렇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서 김건희의 의혹 이런 것들을 최대한 파헤치고 민생이 좀 낫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하고 또 바로 이어서 예산국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까지 검토를 하고요. 특히 안보 분야는 지금 안보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평화와 안정을 찾을 것인가 거기에 주안을 두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방사청에서 또 중요한 걸 하나 질의를 했었는데 예. 지금 레바논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지역에 전쟁을 하는데 예. 레바논에 박격 포탄을 수출하려고 방산업체가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방산업체가 레바논에 수출하면 이스라엘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그렇죠. 있고 그것이 또 헤즈볼라로 흘려갈 수가 있고 전쟁하는 나라에 포탄을 제공하는 것은 진짜로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전쟁하는 나라에 포탄이나 살상 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 승인을 받도록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21대 제가 발의했는데 폐기됐고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실제 방산업체에서 레바논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방사청에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심의 중에 있다. 예. 그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의하는데 이것은 조심해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전쟁하는 나라에는 포탄을 보내게 되면은 국익 차원에서 큰 해를 질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제가 예를 들어준 것이 우크라이나예요. 예.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포탄 155mm를 미국과 폴란드를 해서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 많잖아요. 그런 걸 한 요인이 돼서 러시아와 우리가 적대국이 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진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대형 저는 외교 안보 참사라고 보는데 레바논에 만약에 방산 수출을 한답시고 거기에 하게 되면은 제2의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러한 사태가 돼서 외교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라라고 주의를 주고 왔습니다. 예, 그거 네. 좀 잘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네. 아니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했을 때만 해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포탄 재고가 충분한가 이런 걱정도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뭐 그렇게 남아 돕니까? 레바논에도 팔고 그럴 정도로? 레바논은 아마 방산 업체에서 예. 아마 생산해서 보내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그 방산업체에서 전쟁 요구를 중인 나라에 파는 그러니까요. 것은 정말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죠. 네, 그래서 사실 국정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예, 있고요. 예. 이런 문제 제기 안 했으면 또 밀실에서 해버렸겠죠. 네. 승인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탐 대실하는 대실이죠. 거고 이것은 큰 외교 참사, 안보 참사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UAE에 가서 파병부대 가서 UAE에 적은 이란이라 해갖고 얼마나 곤욕을 그러니까요. 치렀습니까? 남우 전쟁에 자칫 잘못 휘말려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을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주불리 안보특강은 이제 안보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겁니다만 또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네. 맡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판 붙는 모양새 아닙니까? 네. 김건희 라인 정리해라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라인 없다. 용산에는 윤석열 라인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한동훈이가
하는 얘기가 한동훈 대표가 선거용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요. 선거 전에 꼭 그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선거가 끝나고는 꼬리를 내렸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 전당대회 때 제3자 추천안으로 해서 최혜병 특검법 필요하다 예. 했는데 그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엔 꼬리 내리고 지금 행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일 당장 그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운명과도 관련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힘을 받을 거고 진다면은 또 힘없는 대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용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독대를 한다, 면담을 한다 하잖아요. 그때 가서 이런 얘기를 정확히 면전에서 할 수 있다면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때 가서는 또 꼬리 내리고 폴더 인사를 못 하더라도 가까운 인사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용이다. 네. 근데 이제 선거용으로 선거용으로 보인다. 넘어가고 그러기에는 워낙 김건희를 둘러싼 것들이 이제 뭐 다 올라차가지고 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불리 안보특강 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만나봤습니다.